안녕하세요. 선한 사람들 진행을 맡은 파페라 테너 임영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력서에는 어떤 것들이 채워지고 있나요? 사람은 저마다 살아가는 데 있어 인생 표준 지침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에겐 긍정이 바로 그것일 테고 또 어떤 이들에겐 감사와 배려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이에겐 공감일 수도 있겠네요. 저마다 추구하는 것은 달라도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함께 잘 살기 위한 내일, 그 길로 향하는 데에는 긍정, 감사, 배려, 공감,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나눔이라는 마음이 깔려 있죠. 아마 그것이 민주주의의 정신과도 같을 텐데요. 오늘은 우리네 인생 표준 지침 중에서 밑바탕이라 할 수 있는 나눔, 이 주제를 갖고 민주주의와 선거에서 나눔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은요, 좀 독특한 수식어로 설명이 되는 분일 것 같습니다. 눈빛이 누구보다 선하시고 맑으신 이분은요, 스스로를 자유인이라고 부르시지만 또 역설적이게도 천성이 게으른 사람이라고 본인을 낮춰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특히 이 게으름에서 행복 또는 즐거움을 찾는 분이신데요. 만화로 세상을 나누고 지식을 나누는 먼 나라 이웃 나라의 대표작으로 유명하신 만화가 이원복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요즘 근황이 어떠신지요? 요새 뭐 실업자죠. 왜냐니까 저랑 비슷하십니다.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으니까 네. 이제 순수한 만화로 돌아와서 네. 근데 책 읽고 만화 그리고 그게 일상이죠. 네. 그리고 해외 여행도 못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방콕 그리고 작업실 왔다 갔다. 네, 어떻게 보면 초심으로 돌아가시는 느낌이시기도 뭐 그렇죠, 하겠어요. 맞아요. 예, 선생님을 이제 소개할 때 만화로 세상을 나누는 글로벌 통역자다라고 이렇게 표현들 하시는데 예. 어떠신지요? 그 이제 통역자라는 말을 쓴 이유가 네, 이것을 제가 역사 만화를 그리면 역사를 창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역사라는 것은 이미 기존에 있는 것인데 네.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해서 네. 어떻게 전달하느냐. 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통역이란 말을 쓴 거죠. 문화의 통역이라는. 네네네. 근데 이제 통역이라는 것도 다시 보면은 그것이 재창작이에요. 네. 그게 어떤 트랜슬레이트 다시 말해서 이 통역. 언어를 네. 다른 언어로 옮긴다고 네. 그게 기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 옮기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고 그 사람의 또 철학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 통역이라는 것 자체도 또 하나의 창작이죠. 아, 네. 선생님, 지난 1987년 이제 네. 단행본으로 첫 출간이 됐던 먼 나라 이웃 나라가 네. 벌써 현재까지 1,800만 부가 넘게 팔리는 정말 스테디셀러로 자리를 잡았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만화가 분들 중 유일하게 본인의 브랜드 만화 시리즈를 갖게 되신 최초의 만화가라고 불릴 수 있게 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이 인기에 저만 대해서. 그런 것도 아니죠. 아, 이제 예. 여러분들 계신데 뭐 예. 어떤 브랜드, 그러니까 제목 자체는 먼 나라 이웃 나라라는 것이 이제 브랜드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예. 예를 들어서 작고 하신 뭐 고우영 선생이라든지 아, 네. 또 이현세 네, 선생 같이 네. 무슨 공포의 외인구단. 네. 네, 굉장히 조금 장르는 다르지만 그렇죠. 이게 87년에 이 단행본으로 나왔지만 이 먼 나라 이웃 나라가 신문에 연재된 거예요 원래. 아, 그게 81년부터.
그러니까 6년 어느 후에 신문에? 그러니까 소년한국일보라고 소년한국일보. 네, 예, 알고 소년한국일보에 있습니다. 거기서 6년간 연재된 거를 갖다 묶어서 낸 게 87년에 나온 거죠. 그러시군요.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 81년부터니까 거의 네. 이제 40년 된 거죠. 와, 40... 작업이 네.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 아유, 거죠. 겸손의 말씀을 하시는데 최근 먼 나라 이웃 나라가 네. 뮤지컬로도 제작됐다고 하는데요. 예,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제가요 네. 특징이 뭐냐니까 한울만 봐요. 네. 만화 그 아날로그로 된 손으로 그리는 네. 먼 나라 이웃 나라 만화만 그리지 네. 그 외의 거는 아무것도 안 해요. 네. 만화라는 것을 원소스 멀티유스라고 그러잖아요. 예, 예, 예. 캐릭터도 만들고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네, 네. 뭐 무슨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모티콘도 만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합니다. 네. 왜? 난 정신 팔리기 싫으니까. 아, 근데 뮤지컬을 만든다고 해서 그건 오케이 했어요. 네. 왜냐하니까 음악이 들어가거든. 아, 음악을 만화에는 좋아하시는군요. 음악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맞습니다. 이제 음악이 들어가면은 네. 좀 더 흥미롭고 즐겁게 네. 이 콘텐츠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뮤지컬로 제작하시게 된 계기가 좀 아니, 내가 한 게 있으신가요? 아니고 예. 어떤 그 제의가 분이 들어온 제의가 거예요? 들어와서 예. 이걸 만들었는데 예. 이거 해도 되겠느냐 그래서 하시라고. 그래서 그래서 저는 지금- 오케이 한 것뿐입니다. 네, 아 그러셨군요. 그냥 승낙만 하신 네, 건데. 저는 뭐 저기 네. 전혀 제작에 거기에 개의한 바 아. 없고 그럼 지금 이제 뮤지컬 초연이 된 건가요? 거의 한 4년 전인가 한 번 됐고 예. 이번에 또 한 번 됐죠. 아 예. 그럼 직접 가서 이제 보신 느낌은 어떠셨어요? 뮤지컬화가 된 이 먼 나라 이웃 나라. 그러니까 그 뮤지컬에서 나오는 음악이 예를 들어서 네. 옛날 이제 프랑스 편이 나왔는데 네네. 프랑스 편에서는 프랑스 음악만 나와요. 아. 그러니까 그 나라의 음악도 같이 네. 볼 수가 있다, 들을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아, 특징이 그게 정말 관객들한테 좋은 예.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먼 나라, 이웃 나라 집필하시면서 그렇게 물론 좋아하신 일을 하신 거였지만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또 힘드셨던 경험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거 좀 말씀 좀. 힘들다기보다는요.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첫째로는 그 먼 나라 이웃 나라가 처음 나온 6권이 유럽 편이거든요. 그게 유럽. 전부 네. 독일에 유학할 때 지금같이 이메일이 없던 시대에 우편으로 보낸 거예요. 우편으로. 그것도 일간 연재로. 일간으로 우편 연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네. 일주일치를 보내는 거죠. 아, 네네네. 일주일치를 그래서 네. 대개 2주 전에 보내는데 네. 우편이라는 게 모르잖아요. 네. 중간에 분실될 수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딜레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 연재하는 동안에 원고가 제때 들어갔나 그래서 항상 그 조마조마하는 네. 그런 것이 있었던 게 하나의 그것이었고 네. 또 한 가지는 먼 나라 이웃 나라 하면서 예. 굉장히 그 조심스러웠던 게 나이가 들수록 더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이 먼 나라 이웃 나라 유럽 편은 30대에 혈기왕성할 때 유럽에서 네. 섰기 때문에 네. 겁도 모르고 마구마구 만들었는데 네. 이제 들어와서 교수 생활하고 네. 뭐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조금 이름도 지명도 알려지고 예, 그러니까 예. 실수하면 안 되잖아. 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어 하나 고르고 그림 하나 고르는데 네.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아. 지금은 작업을 하지만 점점 갈수록 어려워져요. 아, 네. 굉장히 와닿는 말씀이신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나라 뭐 에피소드 좀 있으신가요? 그 어느 나라가 가장 좋았느냐 인상적이냐 뭐 그런 질문을 받는데 그건 각자에 따라서 다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문화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 경치를 좋아하는 사람,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 다 다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좀 즐겨서 인용하는 나라가 스페인이에요. 왜 그러냐니까 스페인이 좀 독특한 분위기가 있거든요. 예. 711년부터 예. 그 아랍인들이 건너와 가지고 거의 네. 800년 아랍 지배를 받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이 유럽에서 제일 서쪽에 있는데 네. 가장 동양적인 냄새가 난다. 네. 유럽에서. 그래서 아랍 문화, 기독교 문화, 예. 그리고 유럽인, 아랍인 이런 것이 예. 막 교묘하게 예. 이렇게 교차가 돼가지고 예. 상당히 좀 엑소틱한 분위기가 나는 아. 그런 지역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선생님께서 거의 뭐 마일리지 부자라고 들었는데 다 200만 써먹었죠. 마일리지. 아, 예. 한때 최고로 모으셨을 때가 200만 마일리지셨다고. 그리고 또 선생님께서 폐차 직전에 차를 6대를 구입하셔서 세계 여행 비용을 또 마련하셨다. 제가 그 이런 유학을 에피소드. 75년부터 84년까지 했는데 독일에서 예. 그때만 해도 이제 그 호랑이 담배 피울 때죠. 요즘에 그렇죠, 얘기를 하면 그렇죠. 소위 젊은 세대가 아니라 라떼는 라떼는 말이야. 그 시대였는데 그래서
폐차를 5대를 하고 왔다 그러면은 마치 금수저인 줄 알아요.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예. 돈이 많으면은 네네네. 10년간 유학하는데 차를 갖다 5번이나 가느냐. 예. 이유는 간단합니다. 네네. 폐차 직전에 차니까. 아,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산 차가 르노 피어라고 르노 네. 까트렐리라고 불어로 얘기하는데 그것이 네네. 상자처럼 자동차. 생긴 예, 예. 지금 저 기아 레이 비슷하게 생긴 차예요. 아, 네. 그런 이제 상자형 차인데 네네네. 그걸 얼마 샀냐 하니까 200불에 샀어요. 그때 당시요. 다시 예, 200불에 예, 200불에 예, 샀는데 예, 예. 그 차가 제가 좀 차에 대해서 너무 몰랐던 것이 예. 딱 보니까 7만 얼마를 뛰었더라고. 네. 그래서 200불이면 너무 싼 거 아니야? 나중에 그렇죠, 알고 보니까 그때 당시에. 10만이 돌아간 거야 이미. 아, 이미 10만이 돌고 그것도 7만. 모르고, 예. 와. 이제 그런 차들을 샀으니 오래 네. 못 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폐차하고 또 혼자 사고 혼자 사고. 그게 6대. 예, 그러면서도 아. 참 그 서유럽은 다 속속들이 다 돌아다녔죠 그걸로.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마운 친구들이네요. 고마운 친구들이고 차를 네. 알면은 그 짓은 못해요. 네. 젊었을 때 차를 모르니까 겁이 네. 없으니까 그런 짓을 하죠. 아. 한 번은 네. 그 헌차를 몰고 프랑스 고속도로를 가는데 네. 차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으면 고속도로에서 차가 쓰는 거예요. 그래 큰일 너무 날 놀래가지고 뻔하셨네요. 너무 예. 놀래가지고 한참 뒤에 이제 가서 정비소 했거든요. 근데 네네. 정비소 주인이 저를 보고 네네. 당신 이 차 몰고 진짜 왔냐고. 아. 그렇다 보니까 당신 살아있는 거 기적을 하려고. 아.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간단해. 예. 바퀴에 너무 낡아가지고 네. 나사가 흐물흐물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오래 타서. 바퀴에 나사가 조여지지 않으니까 이게 네. 바퀴에 이렇게 흔들리니까 네네. 오른쪽으로 틀면 차가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아니 정말 재미있는 에피소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네. 왜 그렇게 도대체 많은 나라를 여행하실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왜냐하면은 제가 갔을 때 75년, 70년대, 80년대는 외국 나가기가 너무 힘든 때예요. 그렇죠. 단적인 그 예가 외국에 한 사람이 나가면 김포공항인데 김포공항에 한 사람이 외국 나가면은 최소한 20명이 환송을 나가던 시대예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정말 사돈의 팔촌까지. 그러니까 외국 나가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때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 외국에 나가니까 더군다나 한국 사람이 잘 가지 않는 유럽 이런 데를 가니까 네. 이때 보지 않으면 못 본다. 아, 세상이 이렇게 바뀔 줄은 모르고. 네네. 그래서 한국은 돌아가면 많이 볼 거니까 네. 여기 왔을 때 많이 보고 간다 해가지고 결사적으로 다닌 거죠. 아, 그러셨군요. 그리고 또 선생님 유학을 가시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형제분들의 어떤 나눔 또 배려에서 그 시작된 거라고. 나눔이라기보다도 예. 당시 저희 세대에는 예. 이제 또 라떼가 아, 나오는데 네. 저희 괜찮습니다. 세대에는 예. 두 가지의 유학이 있어요. 예. 금수저 유학과 예, 흑수저 예. 유학. 아, 이제 금수저 유학은 대개 이제 미국 쪽으로 가는 분들인데 네네. 대개 이제 가세가 좀 괜찮아가지고 예, 가정 환경이 좀 부모님들의 제반되는 분들. 도움을 예. 받아서 가는 경우는 예. 대개 이제 미국 쪽으로 갔고 예. 유럽 쪽으로 간 사람들은 특별히 뭐 언어를 전공하거나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네. 미국을 가고 싶은데 학비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유럽은 무료거든요. 대학이 그렇죠. 전부. 알고 있습니다. 유럽이 예, 무료이기 예, 때문에 예. 일종의 생계형으로 간 거죠. 아, 등록금이 없으니까 그 이제 장학금을 받으면 이게 상해비를 장학금으로 준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5형제인데 예. 그 중에 넷이 독일에서 공부를 했어요. 와,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셋째 형이 제일 먼저 갔는데 예. 그때는 그 너무 어렵던 시기라서 비행기 표 살 돈도 없어가지고 아이고. 부산항에서 배 타고 요코오마 가서 네. 화물선 타고 마르세유가 그런 시대였거든요. 와, 그래서 배를 그 타고 형이, 그 형이 유럽으로 그 대단하십니다. 동생들한테 너희들 좌절하지 말고 열심히 도구 공부하고 있어라. 내가 세상 없어도 1년 안에 그 아랫동생 제 바로 이 형한테 비행기표는 끊어 보내주마. 아, 그러니까 막내인 나는 내 위에 형한테 네가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불러 간 거죠. 세상에 정말 드라마틱한 유학기. 그때는 말하자면 뭐 부산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예, 국제시장. 네, 국제시장. 네네네. 그때 그 시대예요. 아, 그 시대에 아 진짜 정말 고개가 이렇게 절로 숙여지는 굉장히 어떻게 참 보면 어려웠던 입지전적인 시대고. 예 삶을 사셨는데 선생님의 이렇게 여행기를 쭉 들으니까 마치 걸리버 여행기 듣듯이 흥미진진한데요.
여행 경비는 어디서? 여행 경비가 제가 그때 상당히 좀 흑수저로 갔는데 네네. 상당히 여유로운 그 유학생활을 했어요. 네. 대개 당시 지금 돈으로 치면은 한 사람의 한 달 생활비가 네. 기숙사비 내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20만 원에서 30만 원이었어요. 네. 2, 300불. 네. 근데 근데 저는 한 500불에서 600불을 썼어요. 아. 그러니까 비교적 부자는 아니지만 네. 여유롭게 쓴 거 이유가 뭐냐니까 한국에 만화 원고 보내가지고 원고료 받고 아. 거기서 또 이게 광고지 전단 같은데 만화 네. 그려주면 또 수입 있고 아. 그래서 상당히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는 네. 그 접시에 안 닦고도 그런 험한 3D 일 안 하고도 아. 아주 상당히 여유로운 그래서 큰 어려움 없이 유학생활을 했죠. 와, 그러니까 행운하셨네요. 여행 경비도 네. 그 돈으로 했는데 네. 여기서 우리 나눔이란 말을 해야 돼요. 네. 나눔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내 걸 나눠주는 게 있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나누어서 내는 게 있고 아. 그렇죠? 근데 나눔이 중요한 게 뭐냐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프랑스를 가고 싶은 거야. 근데 나 혼자서는 이게 감당이 안 돼. 기름값이 나 혼자 타고 가기엔. 그러면 이렇게 쪽지를 붙입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박 며칠로 이 프랑스 여행을 가는데 기름값 나누어서 같이 갈 사람 붙어라. 아, 그야말로 공유 개념의 지금, 나눔이네요. 공유죠. 그러니까 쉐어죠, 쉐어. 네, 쉐어.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예, 예. 무슨 카톡방 이런 게 가지고 막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없죠, 없죠. 이제 기숙사 식당 같은 데 이렇게 종이를 또 해가지고 이렇게 뜯어가는 거 이렇게 전화번호 적어가지고 아.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나누어서 여행을 많이 했죠. 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요즘 독일 친구들 아이들, 스타일로. 유럽 아이들 다 그런 식으로 해요. 아, 원래가. 네.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가난한 게 아니라 나누면 돼요. 진짜 명언이신데요. 그렇게 선생님께 있어서 나눔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몸에 네. 배신 건데 진짜 요즘 그렇게 공유 경제가 참 네, 활성화가 네.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즘 참 격세지감 느끼시겠어요? 그래서지만 느끼죠. 네, 그래서 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나눔이란 것이 네. 그런 그 기름값 나누는 것도 있지만 네. 더 중요한 나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job sharing, 아, 네. job sharing.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니까 임금도 그렇고 여러 네. 가지도 그렇고 이제 여러 여건이 안 되는데 네. 그걸 처음으로 시작한 게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가 네덜란드 병이라고 80년대까지 유럽의 병자라고 그랬어요. 유럽의 병자라고 그랬는데 그 이 유럽에서 처음으로 아마 세계에서 처음으로 80년대 노사정 협의회를 열어요. 와, 그 당시 굉장히 80년대. 선진국 많네요.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니까 job sharing이에요. 그러니까 job sharing. 한 사람이 예. 8시간 근무인데 2시간씩만 줄이면은 나에게는 2시간의 여유시간, 여가가 생기는 것이고 임금이 그만큼 줄지만은 나는 여가가 더 중요하다. 근데 세 사람만 2시간씩 절약을 하면은 한 사람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거죠. 와, 그래서 job sharing이라는 개념이 그때 생겨가지고 굉장히 참신하네요. 이것이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서 일종의 네. 그 노동개혁이 된 겁니다, 이게. 네. 대단히 큰 사람. 굉장히 그래서 획기적인- 나눔이라는 것이요. 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예. 그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나눔과 또 남을 배려하는 나눔에 대해서도 또 일가견이 네, 그래서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눔 그러면은 예.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만 네. 생각하는 건데 네. 그것도 쉐어링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럿이 힘을 합쳐서 나누는 거죠. 그럼 선생님께서 네. 지금 말씀 쭉 해주셨지만 나눔이 또 다른 정말 내 것을 남에게 이렇게 나누어주는 나눔에 대해서도 또 일가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일가견이라기보다도 사실 그 먼 나라 이웃 나라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나눔이에요. 어떻게 네. 보면은 왜냐니까 아, 보세요. 외국 나가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죠. 또 미국은 좀 알고 있고 그랬지만은 유럽은 더 가기 힘든데요. 네. 근데 당시에는 그때 우리가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돈이 1,000불밖에 안 됐어요. 아, 그거밖에 안 됐어요. 예. 1,000불 그리고 장학금 보내는 거 없고 아까 유학을 하든 이민을 하든 1,000불밖에. 1,000불밖에 못 가져요. 그러니까 아. 그 당시에는 그 구로공단에서 예, 예. 젊은 여성들이 예. 아가씨들이 가발 만들어서 팔고 아. 봉제 광고 이렇게 그 피땀 흘린 돈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1,000불 이상 써요, 그걸. 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 갔기 때문에 내가 보는 이 경험은 나만의 것이 아니다. 아, 그래서 이것을 이 우리나라의 어린 세대에게도 나누어 줘야 된다. 나름대로 뭔가 쉐어링의 개념. 아, 나누어야 되겠다. 내가 나만 보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아. 그런 걸로 시작한 것이 이제 먼 나라 이웃 나라고 또 이것을 역사로 한 얘기가 뭐냐니까 독일에 가서 제일 큰 문화적 충격을 받은 게 역사예요.
네. 독일에 가니까 제가 사는 기숙사에만 그 기숙사에만 국적이 35개였어요. 와, 국적이 35개. 정말 다인종. 몇십 네. 명 사는 기숙사인데 네. 36개 국적의 아이들이 와서 저녁 때만 마시면 이제 심심하고 그러니까 맥주 마시면 얘기하는데 맨날 역사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절초풍하게 놀란 것이 30년 전쟁이었었고 그리고 누구는 와가지고 야 파리 에펠탑은 참 보기 흉한 흉물이다 뭐 이런 얘기라든지 우리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는 것들이에요. 네. 난 30년 전쟁이라는 건 들어보지도 못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유럽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는데 그거거든요. 예, 예. 그리고 100년 전쟁 그러면 우리가 역사 선생 들어와서 판송해놓고 외워 그랬지. 네, 맞아요. 그것이 생각할 이게, 시간을 예, 별로. 예. 어떤 원인에서 어떤 경과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이렇게 스토리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유럽 아이들은 역사 자체가 하나의 생활이기 때문에 술 먹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역사 얘기가 나오고 또 예를 들어서 영국 사람들 얘기하다가 뭐 셰익스피어 구를 인용하고 네. 또 누구는 딱 얘기하면서 이것은 하이네가 한 얘기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 걸 봤을 때 아 이것이 역사라는 것이 흘러간 버린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것이고 과거에 벌어놨지만 이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거울이다. 미래를 바라보는 그래서 거울이다. 그때부터 그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그리고 또 역사를 만화로 번역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먼 나라 이웃 나라 같은 명작이 탄생하게 된 거군요. 네.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에게 있어 만화란 어떤 존재인가요? 이 만화가요. 제가 그 만화를 처음 그린 게 먼 나라 이웃 나라부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아, 그러세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요. 고등학교 62년부터. 와, 그러니까 제가 15살, 16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7학년 4반이니까 거의 60년 가까이 이제 만화를 그려왔는데 근데 그때는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쭉 그려오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신문 연재를 시작한 거죠. 네. 신문에 이제 만화를 그리기 시작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 와, 공식 데뷔를 하신 거네요. 공식 데뷔하기 좀 창피한 얘기인데. 아이, 그래도. 공식 데뷔라고 해도 이제 알바를 시작한 거죠. 어린이 신문에. 약간 생계 수단으로. 생계 수단이죠. 네네네. 그 당시에는 이제 어린이 신문에는 만화가 필요하잖아요. 네, 있죠. 근데 기성 작가를 이렇게 등용을 하면은 네. 원고료가 비싸니까. 그렇죠, 비싸죠. 그 만화 흡족거리는 고등학생들 불러가지고 미국 만화 대구 그려와라 뭐 이런 이제 알바를 시켰는데 저야 뭐 돈 생기니까 성실하게 해가고 약속 날짜 잘 지키고 그러니까 계속 알바 시켜가지고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온 거죠. 그래서 지금 만화란 것은 그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정년 퇴직한 지가 벌써 한 8년인데 그 후에도 계속하고 있으니까 평생의 업이고 업인 동시에 놀이터고 즐거움의 원천이고 그리고 또 경제의 원천이기도 하죠. 아. 그러니까 모든 것이에요 전부. 어떻게 보면 선생님께서 가장 잘하실 수 있는 일이었고 좋아하시는 일이었잖아요. 그걸로 돈도 잘할 수 버시는 있는 일은 안 해요. 아, 그래요? 왜냐하니까 만화는 저보다 잘 그리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 근데 예를 좋아하시는 들어서, 일. 네, 네. 허영만 선생 같은 그림은 전 흉내도 못 내요. 아유. 예를 들어서. 네. 근데 저는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이건 그 염장 지르는 소리 같아서 말은 못해요. 내가 잘하는 일보다 좋아하는 일을 해라. 듣기엔 좋죠. 근데 잘하는 일은 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왜 위험하냐면 꼭 추월당해요. 잘하는 일은. 누군가의 아무리 내가 잘해도 잘하는 일은 언젠가 추월당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상을 지키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근데 좋아하는 일은 추월하건 당하건 말건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계속 할 수 있고 그쵸. 평생 할 수 있고 누구하고 비교 안 해도 되고 한국인의 가장 큰 비극은요 비교 불행이에요. 네. 절대 불행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비교만 안 되면 행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해라 그러는데 아유 한국 젊은이들이 내가 뭐 좋아하는 일 하고 싶지 않아서 못하냐
그래서 내가 함부로 그런 말을 못해요. 젊은 세대 앞에서. (29세인가 8세) 때 외국에 나갔는데 투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8년인가 있었죠. 네. 저는 한국에서 투표를 해본 적이 없어요. 네. 민주주의가 안 돼 있고 네. 부정선거가 만연한 시대에는 가장 특징적인 것이 정치 냉소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투표를 아예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투표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도 몰랐죠. 제가 그 먼 나라 이웃 나라 시작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이게 예. 민주주의예요. 예. 유럽에 딱 가니까는 이게 우리가 알던 대한민국과는 너무 다른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가장 그 프랑스를 제일 먼저 책으로 쓰게 된 이유가 뭐냐니까 프랑스 대혁명.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이 너무 부럽고 그리고 또 너무나 요원해 보였던 시대에 가서 너무 부러웠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인간이 나 정치에 관심 없어 그래도 그 정치 속에 삽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라는 것을 내가 무관심하고 포기해버리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나를 좌지우지하죠. 저는 민주사회에서 제일 큰 범죄 중에 하나가 비꼬라는 거라고 봅니다.